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마음씨가 고운 박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은 계룡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을 의지해 살았고 산 동안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오면 산은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도 산골짜기에는 첫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처럼 골짜기를 헤집고 다녔고 마을 늙은이들은 화롯가에 앉아 올겨울은 유난히 춥겠구나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포수는 이른 아침 단단히 채비를 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른 포수들처럼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굶주린 배를 채울 만큼만 사냥을 했지요. 그리고 잡은 짐승의 고기는 언제나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산기슭에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 넓은 흙집에는 박포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불을 지펴도 외풍이 스미는 방 안에서 그는 종종 따뜻한 아랫목과 저녁 짓는 냄새가 가득한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날따라 눈발이 거셌습니다. 박포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기를 단나절. 그는 짐승의 발자국 대신 눈 위에 흩뿌려진 붉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가자 덤브라르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쇠덫에 한쪽 다리가 단단히 물린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온통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눈으로 빚어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박포수는 덫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지독한 덫을 놓다니 이건 우리 마을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을 가엾게 여겼지만 다가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짐승이란 본디 궁지에 몰리면 사나워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여우는 그를 공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눈망울로 박포수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우가 고통스럽게 몸을 뒤채자 뭉쳐있던 꼬리가 눈 위로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습니다. 박포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나, 둘, 셋. 하얀 꼬리는 정확히 9개였습니다. 구미호. 그는 어머니에게서, 마을 늙은이들에게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전설 속의 존재를 마주한 것입니다. 사람의 간을 뼈먹고 호련히 나타나 마을을 흉흉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요괴. 박포수의 손은 저절로 허리춤에 사냥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는 지금 그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덫은 여우의 다리를 깊게 파고들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새하얀 털은 붉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더니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박포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요괴든 무엇이든 지금은 그저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일 뿐이다. 박포수는 칼을 집어넣고 덫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꽁꽁 얼어붙은 쇠덫을 살폈습니다. 덫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 힘으로만 열려고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터였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여우의 모리를 살며시 감싸 시야를 가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프게 하지 않으마. 그의 낮은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여우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의 이음새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끙끙댄 끝에 쩡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자유로워진 다리를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박포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속저고리 자락을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으로 상처를 닦아낸 뒤 피가 흐르는 다리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더없이 진심 어렸습니다. 붕대를 다 감아주자 박포수는 이제 가거라.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사람 눈에 띄지도 말거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우에게서 등을 돌리고 왔던 길을 되짚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낭구님. 박포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방금 구해준 하얀 여우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쌓인 눈과 대비되어 더욱 칠흑 같았고 붉은 입술은 핏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 그 여우의 눈빛처럼 깊고 슬프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여인은 다친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박포수에게 다가와 고개 숙여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저 산 너머 천년 묵은 여우입니다. 오늘 낭구님의 은혜로 천형과도 같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박포수는 얼떨떨한 기분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저 다친 짐승을 구했을 뿐이요.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어서 몸을 피하시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구님은 저의 생명뿐 아니라 제가 지켜온 산의 기운 또한 구해주셨습니다. 이대로 은혜를 갚지 않으면 도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고 붉은 비단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는 금실로 탐스러운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공손히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산의 맑은 전기가 모여 만들어진 복주머니입니다. 박포수가 받아들자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주머니는 낭군께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단 한 번 낭군의 목숨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다른 이에게 보이지 마시고 몸에 지니지도 마시고 가장 소중한 곳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 주머니를 함부로 열어보지 마십시오. 박포수는 얼결에 주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낭구님의 따뜻한 마음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의 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박포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에 쥔 비단 주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포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냥은 빈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거센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주머니를 품은 가슴께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맴돌아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습니다. 그 궤짝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고 박포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궤짝 가장 깊숙한 곳 어머니의 빛바랜 비녀 옆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말, 낭구님의 따뜻한 마음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포수는 궤짝을 닫고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춥고 외로운 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과 맛있는 저녁 냄새,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포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탐스럽게 핀 모란꽃밭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꽃들에서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훈훈한 온기 속에서 정처 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고 박포수의 외로운 삶에도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과묵하고 성실했지만 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도 따뜻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포수, 요즘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인가? 넉살 좋은 이서방이 물었지만 박포수는 그저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겠지요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어머니의 괴짝을 열어보고는 했습니다. 괴짝 안의 비단 주머니는 그가 넣어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를 볼 때마다 그는 산속에서 만났던 신비로운 여인과 그녀가 남긴 알 수 없는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단 한 번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위태로워질 순간이 과연 올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짐승을 쫓고 마을 사람들과 조용히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그런 거창한 위험이 닥칠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산의 여우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겨울 사냥을 나갈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우를 만났던 덤불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얀 눈이에 찍힌 토끼 발자국뿐 9꼬리 여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포수는 그것이 하룻밤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속에 품은 훈훈한 온기만은 진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섭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뚝뚝 물방울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의 눈도 녹아 질척해졌고 바람 끝에는 희미하게 흙냄새가 묻어났습니다. 박포수는 겨우내 묵혀두었던 사냥 도구들을 손질하며 다가오는 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외롭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괴짝 속에 잠든 붉은 모란꽃 주머니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따뜻하고 희망적인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이 텅 빈 집을 채워줄 따뜻한 인연이 나타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얀 여우가 말한 복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에도 서서히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지자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산기슭에는 진달래와 산수유가 앞다투어 피어났습니다. 박포수가 하얀 여우를 만났던 일도 어느덧 아련한 기억처럼 멀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낯선 고장 사람의 차림새였는데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 길 가던 마을 사람들조차 멈춰서서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촌장의 집을 찾아가 눈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아주 먼 고장에서 왔는데 몹쓸 역병이 돌아 일가 친척을 모두 잃고 홀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신세라며 그저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웠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촌장은 난감했지만 외지인을 함부로 들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마침 장작을 패서 촌장 댁에 가져다 주러 왔던 박포수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연의 그늘진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혹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박포수는 그저 오죽하면 저리 멀리까지 홀로 왔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집 옆에 비어있는 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곳이니 저분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머무시게 해도 좋겠습니다. 미연은 박포수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연은 박포수의 집 옆 낡았지만 비바람은 가릴 수 있는 작은 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박포수는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자신이 먹을 끼니에서 밥과 국을 덜어다 주었습니다. 변변치는 않지만 우선 기력을 차리시오. 내일이 되면 촌장 어른과 다시 상의해 봅시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받아들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포수가 사냥을 가기 위해 나섰는데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미연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그의 집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그가 벗어둔 흙투성이 사냥법까지 개울가에서 깨끗하게 빨아 널어놓았습니다. 박포수는 깜짝 놀라 몸도 성취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연은 수줍게 웃으며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연은 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포수가 사냥을 나간 사이 돼지우리 같던 그의 흙집을 반들반들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구멍난 창호지를 사로 발랐으며 부엌의 녹슨 솥단지까지 지프로 문질러 윤을 냈습니다. 박포수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방 안은 훈훈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구수하고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미연은 산에서 캔 나물과 박포수가 잡아온 작은 짐승으로 놀라운 솜씨의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그 맛은 산골마을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기묘할 정도로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박포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말없이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은 그저 조용히 물그릇을 밀어줄 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포수의 집은 변해갔습니다. 낡은 울타리는 튼튼하게 고쳐졌고 텅 비었던 뒷뜰에는 작은 채소밭이 생겼습니다. 미연은 말수는 적었지만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포수는 사냥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미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박포수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외로운 집에서 혼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연이야말로 산이 자신에게 내려준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포수는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낭자, 나처럼 무뚝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냥꾼에게 혹시 평생을 의지해 줄 수 있겠소? 미연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포수님, 저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을 정말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박포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연은 소리내어 울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포수가 장가를 간다는 소문은 작은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을 총각들은 박포수야말로 산신령의 복을 제대로 받았구만. 하늘에서 선녀가 뚝 떨어졌어. 라며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박포수의 집마당을 고쳐주고 지붕을 새로 얹어주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박포수의 얼굴에는 난생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역병을 피해왔다지만 저런 미모가 어디 시골 구석에서 나올 법한가? 맞아요. 그 손을 좀 보았소? 고생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희고 곱더구먼. 제일 이상한 건 말이야. 그 여자는 한 번도 마을 선앙당에 가서 절을 올린 적이 없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을의 산신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법도인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 어귀에서 90평생을 나물과 약초를 팔아온 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그녀는 꼬부랑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박포수가 장가든다는 소식을 듣고는 깊은 주름이 팬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복이 과하면 화가 되기도 하는 법인데. 조 할머니는 다음날 일부러 밭에서 갓 뜯은 싱싱한 부추 한 줌을 들고 박포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박포수는 사냥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미연이 마당에서 환한 대낮의 햇볕을 받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대당이 불길한 것을 본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포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조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팔을 다급하게 붙들었습니다. 포수 양반,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게. 박포수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 할머니는 박포수를 길가로 끌어당기더니 아무도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네, 혹시 자네 집에 들인 그 여인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가? 박포수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어리동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지요. 조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지팡이로 땅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아, 대낮에 해가 쨍쨍할 때 말이네. 사람의 그림자는 해를 등지면 시커멓고 또렷하게 생기는 법일세. 헌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가 오늘 보니 그 여인의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었어.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흔들리더군. 마치 연기가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흐릿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그림자 끝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꼭 짐승의 꼬리처럼 길고 뾰족하게 갈라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조 할머니는 박포수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포수 양반, 늙은이 망령이라고 흘려듣지 말게. 내 평생 이런 기이한 것은 처음 보았네. 모란 꽃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법이야. 뿌리가 어딘지 모르는 미모는 집에 찬바람을 몰고 오는 법일세. 부디 조심하게. 혼례를 다시 생각해보게나.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으로 박포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포수의 귀에는 할머니의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미연의 다정함과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이려니 혹은 자신이 너무 복에 겨워 헛것을 보신 게 아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미연 낭자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미연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박포수는 방금 들은 불길한 경고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포수가 장터에서 사온 마늘 한 접을 처마에 매달려고 하자 미연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광님, 저는 마늘 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제발 저것 좀 밖으로 치워주세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의아했지만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 라고 생각하며 마늘을 광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수탉이 담장 위로 날아오르더니 목청을 도두어 꼭끼요 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미연은 그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부엌 구석으로 기어가 웅크렸습니다. 솥단지를 닦던 행주로 머리를 감싸고 덜덜 떠는 모습은 공포에 질린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박포수는 깜짝 놀라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겨우 닭 우는 소린데. 미연은 한참 만에야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큰 수탉에게 호되게 쪼인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박포수는 그녀를 다독이며 가여운 사람, 고생도 참 많이 했구려 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미연의 그런 사소한 약점들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조 할머니의 경고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박포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모두 그 9꼬리 여우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다가올 혼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박포수는 행복에 겨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미연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낭자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낭자를 만나기 전 지난 겨울에 아주 신비한 일을 겪었다오. 박포수는 그날 눈 속에서 9고리 여우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받은 이야기를 소삭이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우가 말하길 이 주머니가 가장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줄 것이라 했소. 나는 그것을 어머니의 낡은 괴짝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 그는 자신의 복을 예비 신부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낡은 괴짝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고요하던 미연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불씨가 튀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이내 두 손을 곱게 모으고 나직하게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은 정말로 산의 정기를 받으신 분이군요. 그런 귀한 물건을 다 받으시다니.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 산신령님이 감동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표정은 더없이 온화했습니다. 박포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자신의 복을 알아주는 현명한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연이 재빨리 감춘 그 차가운 눈빛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타오르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한 불빛과는 어울리지 않게 서늘하고 기이했습니다. 혼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연은 스스로 혼례복을 지었는데 그 자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마을 안악들이 모두 구경 와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포수는 미연에게 필요한 비단실을 사다 주며 조 할머니의 충고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9고리 여우가 말한 복이란 이 붉은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미연 그녀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조할머니는 비단실을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박포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엾은 지구, 가장 화려한 꽃이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는 법인데 저 집 주변의 공기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 할머니는 따뜻한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무명쇼를 목까지 단단히 여몄습니다. 드디어 박포수와 미연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치고는 제법 떠들썩한 잔치였습니다. 박포수가 그동안 베풀었던 인정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음식을 장만해왔습니다. 박포수는 서툰 솜씨로 관모를 쓰고 붉게 물든 미연의 고운 얼굴을 보며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리던 따뜻한 집, 다정한 아내, 그 모든 것이 드디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 이제 외로운 밤은 다 갔구먼 하고 농을 던졌고 박포수는 그저 행복에 겨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방안을 따뜻하게 밝혔고 박포수는 조심스럽게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텅 비었던 흙집이 미연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까지 아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다시는 외롭거나 서러운 일은 없게 하겠소. 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박포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꿀처럼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박포수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생애 가장 행복한 잠을 잤는데도 몸은 마치 밤새도록 찬바람을 맞고 선 것처럼 으슬으슬 춥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저 첫날 밤의 설렘과 긴장이 풀어진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면 미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윤기가 흐르는 밥과 뜨끈한 국을 끓여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더 혈색이 돌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였습니다. 박포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거운 사냥감을 메고 산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 앞 개울가에 세수를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활을 들 기력조차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박포수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니, 새 신랑 얼굴이 어째 저리 헬쑥한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얼굴에 꽃이 펴야 하는데 저건 꼭 기를 빨린 사람 같구먼. 미연은 그런 박포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가 알 수 없는 풀뿌리와 버섯들을 캐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넣고 푹 고아 검은 빛이 도는 탕약을 만들어 박포수에게 바쳤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저희 고향에서 기력이 쇠했을 때 먹는 귀한 약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금방 원기를 회복하실 거예요. 약에서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박포수는 아내의 정성을 의심치 않고 그것을 꼬박꼬박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박포수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날마다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랫목의 불을 아무리 뜨겁게 지펴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마른 장작처럼 바싹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력이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조금씩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시달렸습니다. 미연은 남편의 병세에 눈물 지으며 이제는 집안의 기운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집의 터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오래 묵은 물건들이 나쁜 기운을 내뿜어 서방님의 병을 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집안에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가구들을 옮겨 새로운 북이 들어오도록 기운을 바꿔보겠습니다. 박포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농기구들을 밖으로 꺼내고 솥단지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심지어 대들보까지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유독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박포수의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나무 괴짝이 놓인 방구석이었습니다. 미연은 괴짝 주위를 맴돌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괴짝에서는 유난히 스산한 기운이 나옵니다.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의 흔히 서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괴짝을 열어 햇볕에 널어드리면 안 될까요? 박포수는 미약한 기운 속에서도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돼요. 그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요.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연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났습니다. 어머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방님의 소중한 물건인 줄도 모르고 용서하세요. 그저 서방님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괴짝을 만지지 않았지만 박포수가 잠들었을 때나 정신이 혼미할 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어둠 속에서도 괴짝의 낡은 자물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포수는 미연이 준 탕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에 그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실눈을 뜨고 방안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미연이 괴짝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괴짝의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연의 하얀 손이 괴짝 안을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빛바른 비녀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낡은 저고리를 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무언가를 찾아낸 듯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괴짝에서 꺼낸 것은 바로 박포수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붉은 모란꽃 비단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붉은 기운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억누를 수 없는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박포수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늘을 무서워하던 아내, 닭 울음소리에 기겁하던 아내, 그리고 조 할머니가 경고했던 그 기이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이 주머니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비밀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포수가 애써 마른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미연, 낭자, 거기서 무얼 하고 있소? 미연은 화들짝 놀란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단 주머니를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울먹이는 얼굴로 박포수에게 기어왔습니다. 서방님, 깨셨군요. 제가 서방님이 헛소리로 어머니를 찾으시길래 혹시 괴짝 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주머니인가요? 괴짝에서 아주 따뜻한 기운이 나오길래 혹시 이것이 서방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하여. 그녀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박포수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님이 말씀하신 그 영험한 주머니로군요. 참으로 곱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는 척하며 주머니를 박포수의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곁에서 잘 지켜드릴게요. 박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척했습니다. 아내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온기.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덫을 부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박포수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연은 약초를 다듬는다며 부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마당으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꼬부랑 허리를 짚고 나타난 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박포수가 누워있는 방의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창문 격자를 툭툭 쳤습니다. 보수 양반,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게야. 박포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조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휘 둘러보더니 품속에서 푸른 쑥 한 줌을 꺼냈습니다. 이걸 받게나. 할머니는 열린 창문 틈으로 쑥뭉치를 방 안으로 휙 던졌습니다. 쑥은 박포수의 이부자리 옆 마룻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고 향긋한 향을 내뿜어야 할 신선한 쑥이 마치 뜨거운 인두에 닿은 것처럼 치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쑥 뭉치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오그라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풀향기 대신 마치 유황이 타는 듯한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저건 사람의 기운이 아니야. 저건 천년 묵은 여우의 짓이야.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다는 검은 여우 해콕의 짓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살에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포수 양반, 정신 바짝 차리게. 오늘 밤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야. 그 여자는 자네의 정기를 완전히 빨아먹으려고 오늘 밤을 기다린 게야. 그 주머니, 자네가 말한 그 주머니가 여우의 물건이지? 그걸 이용하려는 게 틀림없어. 박포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9꼬리 여우를 만난 것도 눈 오는 날이었고 그 주머니는 산에 정기하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박포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조 할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게. 특히 오늘 저녁에 주는 탕약은 절대 마시면 안 돼. 마신 척하고 다 뱉어버리게. 그리고 죽은 듯이 잠든 척하게. 그 여자가 주머니로 무슨 짓을 하려거든 바로 그때가 마지막 기회야. 알겠는가? 그때 부엌에서 미연이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조 할머니는 정신 차리게 포수 양반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왔던 길을 황급히 되돌아갔습니다. 박포수는 방 안에 남은 역한 쑥 냄새와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붉은 비단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밤 아내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를 구해줄 것은 오직 9꼬리 여우가 남긴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박포수는 숨을 고르며 일생일대의 가장 힘든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냥감은 바로 그의 아내 미연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둥근 보름달이 산골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박포수는 조 할머니의 경고를 심장에 새기고 호디부를 덮어쓴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포수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숨소리마저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미연이 탕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쟁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탕약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 보세요. 오늘 밤은 달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제가 아주 귀한 약재들을 넣어 마지막으로 정성껏 다렸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내일 아침에는 분명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미연은 쇠약해진 박포수의 등을 부드럽게 받쳐 일으켜 앉혔습니다. 박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탕약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검고 끈적한 탕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하고 비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박포수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며 천천히 그릇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탕약을 한 모금 허금는 척하다가 미연이 잠시 수건을 짚기 위해 고개를 돌린 사이 입안의 탕약을 이불 속으로 재빨리 뱉어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연극을 몇 번이나 더 반복했습니다. 탕약이 반쯤 줄어들었을 때 박포수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터뜨리는 척했습니다. 콜록, 기운이 없어서 더는... 그는 탕약 그릇을 놓치는 신용을 하며 남은 탕약을 이부자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탕약은 순식간에 호티불을 검게 적셨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미연이 놀라 소리쳤지만 박포수는 이미 눈을 뒤집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약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연은 박포수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광님. 약기운이 독해서 그러실 뿐이에요. 이제 푹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젖은 이불을 치우지도 않고 방 안에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오직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만이 박포수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정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마저 그치고 달이 하늘 정중앙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미연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잠든 박포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차가운 냉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은 다시 한번 박포수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하자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모람꽃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소중하게 감싸주고 박포수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차갑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미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박포수의 귓가에 저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 산속의 멍청한 하얀 여우년이 고작 니놈 따위에게 천년 묵은 산의 정기를 주었더란 말이지. 하찮은 인간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그 귀한 것을. 덕분에 내가 오늘 아주 손쉽게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박포수의 헬쑥한 뺨을 손톱 끝으로 살살 긁었습니다. 니놈의 따뜻한 마음씨, 그 쓸모없는 것 때문에 니놈은 오늘 밤 여기서 죽는 게야. 드디어 미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주머니가 열리자 그 안에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밝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포수가 눈 속에서 보았던 그 하얀 여우의 기운, 맑고 순수한 산의 정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손에 들린 주머니는 불길하게만 보였습니다. 미연은 그 열린 주머니를 박포수의 가슴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정기야, 네 주인의 명을 거두어라. 네가 지키고자 했던 그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포수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생기가 옅은 푸른색 아지랑이처럼 몸에서 피어올라 붉은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우가 말한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박포수는 절망했습니다. 여우의 선물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흉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미연은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푸른 생기를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붉게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천년 묵은 정기에 건강한 산의 생기까지 더해졌으니 이것만 마시면 나도 드디어. 그녀는 생기가 가득 모인 주머니를 박포수의 가슴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머니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농축된 생기를 단숨에 들이마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포수가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팔에 모아 주머니를 입으로 가져가던 미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내 인연! 박포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덫에 갈린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미연은 경악했습니다. 내 놈이 어찌?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인의 것이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으로 변했습니다. 감히 이 벌레 같은 놈이 놓아라! 그녀가 박포수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창밭의 달빛이 그녀의 등 뒤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방안 벽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9개의 거대하고 흉측한 꼬리가 달린 검은 짐승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여우였습니다. 박포수는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쥔 미연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는 이제 박포수의 가슴과 미연의 입, 그 중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박포수의 머릿속에 눈 속에서 만났던 하얀 여우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단 한 번 낭군의 목숨을 구해줄 것입니다. 주머니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미연이 주머니를 빼앗기 위해 힘을 쓰는 순간 붉은 주머니가 갑자기 태양처럼 눈부신 백색 광을 터뜨렸습니다. 끼약!
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박포수에게서 흘러나오던 생기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렸습니다. 주머니는 더 이상 박포수의 생기를 빨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력한 소용돌이가 되어 미연의 손에 들린 주머니 속으로 미연이 방금 훔쳐갔던 박포수의 생기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머니는 미연이 그동안 모아왔던 사악한 욕기까지 모조리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천년을 기다려 얻은 기운이란 말이다. 검은 여우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마치 그녀의 손에 들러붙기라도 한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주머니는 하얀 여우의 신성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악용하려 한 검은 여우를 응징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검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며 흉측한 검은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개의 꼬리가 고통스럽게 방안을 휘저었지만 주머니의 흡입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검은 여우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형체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 한 줄기로 변하더니 남김없이 그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빛과 끔찍한 비명소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주머니가 박포수의 힘 풀린 소나귀에서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저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란꽃 자수, 치수 주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붉은 빛이 전보다 한층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박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던 한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검은 여우가 남긴 역한 유황 냄새 대신 맑은 산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산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박포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독했던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닭이 울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박포수는 지독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흠뻑 젖은 땀을 닦으며 칠흑 같은 잠에서 서서히 헤어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지독한 한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검은 여우가 남긴 역한 유황 냄새와 탕약이 쏟아진 이불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까맣게 타버린 쑥 냄새가 뒤엉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붉은 비단 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허동지동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할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박포수의 생지를 확인하러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포수 양반, 무사한 게야? 할머니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헬속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 박포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도우셨네. 살아있었어. 박포수는 쇠약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와주셨군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마룻바닥에 비단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조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 이젠 그저 예쁜 주머니일 뿐이구만. 그 하얀 여우가 제 목숨을 걸고 이 물건에 남겨둔 힘이 자네를 구하고 검은 놈을 봉한 게야. 할머니는 주머니를 박포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박포수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방 안의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다요? 그 어여쁘던 새색시는 어디 갔소? 빨래털에서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은 간밤에 짐승의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본명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 할머니가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시끄럽다. 지금은 입을 놀릴 때가 아니야. 저기 저 까맣게 쏟아진 것 좀 보게. 저게 사람을 잡는 독이었어. 새색시는 무슨 요망한 것이었지. 어서들 정신 차리고 이 몹쓸 이부자리부터 싹 다 걷어내 불태워버리게. 그리고 누구든 얼른 쌀뜨물에 맑은 죽이라도 쏘아오너라. 사람이 죽다 살았어. 할머니의 위험 있는 호령에 마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온종일 박포수의 집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자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이부자리와 탕약이 쏟아진 돗자리를 걷어내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만 신기하게도 역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 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갑고 맑은 봄 공기를 가득 들였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가 그 집에 있었다는 흔적은 마치 봄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박포수는 마을 안하게 쑤어온 묽은 죽을 겨우 몇 술 뜨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먹고 자는 것만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땔감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기력을 보충할 좋은 약초를 캐다 주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매일같이 들러 박포수의 안색을 살피고 이제는 정말로 몸에 좋은 약초를 다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박포수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연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검은 여우였으며 박포수의 간을 빼먹으려다 혼쭐이 나서 도망쳤다는 식의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웃인 마음씨 고운 박포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열흘쯤 지났을까 박포수는 드디어 제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디부를 두르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그의 할쑥한 뼈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당에서 밭을 갈고 있는 이웃집 김서방과 빨래를 널어주고 있는 최씨 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따뜻한 집, 이웃의 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목이 메어 고맙습니다 하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밭을 갈던 김서방이 땀을 훔치며 돌아보았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이웃끼리 뭘 그런 소리를 다 하나. 자네가 그간 우리 늙은 부모님께 가져다준 꽁고기가 얼만데. 얼른 기운 차려서 예전처럼 산이나 펄펄 날아다니게나. 김서방의 무뚝뚝한 위로에 박포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박포수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모란꽃 비단 주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는 그날 밤에 요란했던 빛을 모두 거둔 채 그저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작은 물건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포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소진해버렸습니다. 그 맑은 산의 전기는 검은 여우의 사악한 요기와 함께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영원히 봉인된 것입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어머니의 빛바랜 비녀 옆에 다시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 주머니는 목숨을 구해주는 신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하얀 여우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이자 동시에 어머니의 유품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할 기억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박포수는 괴짝을 닫으며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신비한 힘에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녹음 누김이 짙어지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박포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다시 활을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딴 덤불이나 깊은 골짜기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사냥만 했고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보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을에 조할머니의 약초좌판에 들러 쓴 약초 뿌리를 씹으며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박보수의 흙집은 더 이상 춥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의 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고 박보수는 틈틈이 그 아이들에게 나무로 새나 토끼를 깎아주었습니다. 그의 집 마루는 여름밤이면 마을 남자들이 모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미연이 심어놓았던 이름 모를 기이한 풀들이 무성했던 뒤뜰은 이제 박포수가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소박한 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차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북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녀나 신비한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사냥꾼의 그늘 대신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을 채우는 늦어름 밤이었습니다. 달은 보름달처럼 크진 않았지만 그 빛이 은은하게 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낮에 캔 도라지를 손질하다 말고 잠시 쉬기 위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산기슭에서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 할머니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포수 양반, 늦게까지 일하는구먼. 더위 먹을라? 이거라도 한 사발 들이키게. 할머니가 내민 것은 숭늉, 청늉이었습니다. 구수한 누른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박포수는 감사히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구수한 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계룡산, 기룡산의 웅장한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할머니가 마른 풀잎 같은 목소리로 나지게 말했습니다. 산이란 게 그렇다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에는 말이야. 제 뿌리를 잊지 않고 착한 심성으로 버티는 놈은 반드시 품어주고 지켜주는 법이야. 잊지 말게나, 포수 양반. 박포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긴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산 어딘가에 그가 구해준 하얀 여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 할머니가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박포수는 마루에 벌렁 드러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총이 박힌 별들이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산골짜기의 맑은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건강한 피로감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박포수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계룡산 자락 아래 고주넉이 자리한 작은 흙집으로 풀벌레 소리만 가득 실은 여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박포수는 아주 오랜만에 그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 속에 고르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